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묵룡천마 제16막 뒤집힌 천판 태화의 침묵. 사위는 무겁고도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대기를 찢어발기던 자아의 기운과 매화의 향기는 흔적도 없이 흩어졌으나 초토화된 수림만이 그 치열했던 흔적을 웅변할 따름이다. 대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지나간 듯 깊은 도랑이 패여 있었다. 그 폐허의 중심, 태화검조는 정저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평생의 반려이자 화산의 자부심인 매화검이 놓여 있었다. 한때 강호의 사특한 무리들을 벌하며 찬연한 빛을 발하던 보검이었으나 지금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외로운 쇳덩이에 불과해 보였다. 검신에 맺힌 차가운 이슬이 달빛을 머금고 파르르 떨렸다. 15년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명성을 뒤로하고 태화동의 차가운 벽을 마주하며 쌓아 올린 세월이 폐관의 끝에서 만난 것은 깨달음의 환희가 아니라 천유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연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검리가 그 본능적인 무공에 얼마나 무력하게 파헤쳐졌던가. 그것은 패배보다 더한 굴욕이었고 절망보다 깊은 허탈함이었다. 사람 목숨의 가치라. 태화검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가 남긴 화두를 뱉어냈다. 정파의 도는 무엇인가? 약자를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월들이 천유성이 보여준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명분과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만신창이가 된 육신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무학이 정체된 고인 물에 불과했다는 자각이었다. 태화검조는 천천히 매화검의 자루를 거머쥐었다. 떨리는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검의 진동은 마치 주인의 고뇌를 위로하는 듯했다. 태화검조는 눈을 감았다. 무너진 성역에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직시했다. 자부심이 깎여나간 자리에 도단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진정한 도에 대한 갈구였다.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그 향이 짙어지는 법. 그는 자신의 무너진 자부심을 걸음 삼아 화산의 돌을 재정립하리라 맹세하며 깊은 호흡을 내뱉었다. 대기 중에 떠도는 파편들이 그의 호흡을 따라 작게 소용돌이쳤다. 마치 대지가 그의 고뇌를 함께 들이마시는 듯한 기묘한 풍경이었다. 부러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은빛 창날이 되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는 그 서늘한 무게를 견디며 한 시대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급박한 발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먼저 도착한 것은 화산파의 운진 일행이었다. 산적대의 행적을 추적하며 참변을 조사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뒤이어 도착한 것은 무림맹의 추격대를 이끌고 온 화산의 또 다른 장로 운영이었다. 도박장을 수색하며 흥랑의 행방을 쫓던 그는 맹의 무사들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감지된 가공할 내공의 충돌에 이끌려 달려온 터였다. 현장에 발을 들인 순간 두 장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켰다. 이곳이 정녕 우리가 알던 그 수림이란 말인가? 운진의 목소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이 숲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었다. 거대한 힘이 휘몰아친 자리는 마치 천재지변이 휩쓸고 간 듯 참혹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파괴된 풍경이 아니었다. 수림의 중앙, 핏물로 얼룩진 도복을 걸친 초라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사부님! 대상장로님. 운진과 운영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화산의 산증인이자 당대 최고의 검객으로 칭송받던 태화검존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흐르는 핏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하던 그의 눈빛에 서린 짙은 고뇌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산의 두 장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쫓던 것은 정체불명의 마두였으나 정작 마주한 것은 정파의 기둥이 무너진 듯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추격대의 기세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전설의 잔향만이 감도는 전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태화검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만신창이가 된 도복 위로 흩날리는 백발이 애처로웠으나 그를 감싸고 있는 기세만큼은 여전히 태산과 같아 범접하기 어려웠다. 경악에 빠진 운진과 운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각오가 서려 있었다. 오늘부로 우리 화산파는 재정비 준비를 하며 무림맹에 파견된 화산의 무사들도 모두 화산으로 돌아간다. 그의 선언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공기를 갈랐다. 운영은 당혹스러운 듯 입을 벌렸으나 태화검존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무림맹 사람들은 무림맹주와 각 당주에게 전해 주길 바란다. 결영마공의 흑혈마종 말고도 천마지공이 나타났고 나 또한 그자에게 패했음을 알려라. 그리고 도박장을 습격한 인물들도 이미 초절정 고수임을 알고 무림맹도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고 전해라. 그것은 단순한 패배의 고백이 아니었다. 정파의 자부심을 깎아내서라도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는 태화검존의 경고였다. 태화검존은 매화검을 꽉 쥐었다. 또한 우리 화산파는 오늘부터 화산의 무공을 재점검하고 화산의 무학을 쓴다는 자는 쫓지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장모님께 보고하고 책임질 터이니 여기서 모두 화산으로 돌아간다. 운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을 우러러보던 거대한 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내리는 명령 앞에 장로라는 직위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태화검조는 휘청이는 몸을 바로 세우며 화산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뒤로 무너진 수림의 파편들이 달빛 아래 쓸쓸하게 반짝였다. 무림맹의 본산인 무림맹 중추전은 겉으로는 여전히 정파 무림의 위엄을 과시하듯 장엄한 기계를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전각 내부를 채우고 있는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맹주는 긴 폐관에 들어갔고 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집법당주는 원인 모를 주와인마에 빠져 병석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권력의 핵심이 비어버린 그곳에서 실질적인 정무를 도맡고 있는 것은 재무당주 조천익이었다. 그는 집법당주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짙은 약 냄새를 맡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집법당주가 마시는 탕약에는 매일같이 혈마심 가루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서서히 신맥을 녹여내고 기혈을 비틀어 겉으로는 완벽한 주와인마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혼까지 갉아먹는 마도의 독이었다. 조천익은 병석에 누워 헛구역질을 해대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집법당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때 맹의 공명정대함을 상징하던 인물이 이제는 자신의 손안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고깃덩이에 불과했다. 세상의 눈은 참으로 어리석군. 눈앞에 태산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아래에서 안온함을 꿈꾸고 있으니. 조천익의 혼잣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흩어졌다. 그는 비단 도복의 소매를 정돈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정파의 지도자다운 근엄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야욕. 그는 이 공백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맹주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온다 해도 그가 마주할 무림맹은 이미 조천익의 그림자에 잠식된 뒤일 것이다. 그때 중추전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급박하게 뛰어들어왔다. 화산의 장로이자 무림맹의 추격대를 이끌고 나갔던 운영이었다. 그의 도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표정은 마치 지옥의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의사당에 모여 있던 각 문파의 당주들과 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운영에게 쏠렸다. 조천익은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터졌음을 직감했으나 그는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운영 장로, 맹의 정예를 이끄는 자가 어찌 이리도 채통 없이 구는 것인가? 추격하던 마교의 행방이라도 놓친 것인가? 조천익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는 상대를 위축시키는 날카로운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운영은 숨을 헐떡이며 조천익의 면전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 모여든 당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림맹의 최정예를 이끌고 나간 장로가 저토록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재무당주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태화동의 태상장로님께서 태화검정께서 패하셨습니다. 운영의 외침이 의사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순간 의사당 내부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정파의 전설이자 화산의 상징인 태화검존의 패배. 그것은 단순한 무림 고수 한 명의 패전이 아니라 정파 무림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갔음을 의미했다. 당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운영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다. 그게 무슨 소린가? 태화검종께서 누구에게 패했단 말인가? 천하의 그분과 대적해서 꺾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교 따위에게 그분이 당하셨을 리 없다. 설마 천마교주라도 나타난 것인가? 좌중의 비난과 의구심 속에서도 운영은 피를 토하듯 태화검존의 전언을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혈영마공을 익힌 흑혈마종뿐만이 아닙니다. 천마에게 죽은 줄 알았던 천마지공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태상장로님께서는 그자에게 패하셨음을 인정하셨고 오늘부로 화사는 무림맹에서 모든 제자를 철수시켜 산문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천마지공의 부활, 전설의 패배, 그리고 정파 최대 문파인 화산의 이탈. 의사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청성파의 당주는 안색이 창백해져 자리에 주저앉았고 곤륜의 장로는 분노를 참지 못해 탁자를 내리쳤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천익은 오히려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웃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으나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다. 천마지공이라 생각보다 더 거물이 나타나 주었군. 게다가 태와 그 노망난 노인네가 스스로 길을 비켜주다니. 하늘이나 조천익을 돕는구나. 조천익은 격렬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표정을 갈무리했다. 이제 이 혼란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당의 소란을 내려다보았다. 인간들의 공포는 조종하기 가장 쉬운 감정이었다. 화산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지금, 무림의 군소 문파들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힘으로 무림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운영에 떨리는 등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화산을 배신자로 몰 것인가? 아니면 비겁한 도망자로 낙인 찍을 것인가? 어느 쪽이든 조천익에게는 이득이었다. 무림맹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사병들을 맹의 요직에 앉힐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소매 속에 감춰둔 혈마심, 가루의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집법당주에 이어 다음은 누구의 차례가 될 것인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사리와 야욕으로 가득 찼다. 조천익은 단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콰광, 강력한 내공이 실린 일격에 의사당의 소란이 일시에 잦아들었다. 깨진 대리석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좌중은 조천익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다.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절묘한 표정으로 운영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그것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은 차디찬 독리를 세운 구렁이와 같았다. 화산파가 우리 무림맹의 형제인 사산파가 정파의 대의를 저버리고 도망친단 말인가? 태상장로님의 패배는 뼈아픈 일이나 이기에 처한 동료들을 버리고 산문을 닫겠다니 이것이 정령 화산의 도란 말인가? 조천익의 외침은 화살이 되어 현장에 모인 자들의 마음을 찔렀다. 공포에 질려 있던 이들의 감정은 순식간에 화산파를 향한 원망과 비겁함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었다. 인간의 심리는 나약한 법이라.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배신자에게 돌릴 때 가장 큰 안도감을 느꼈다. 조천익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맹주님은 폐관 중이시고 집법당주님마저 원인 모를 병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신 이 엄중한 시기에 화산은 등을 돌렸다. 정녕 우리 무림맹의 의는 사라졌단 말인가? 폐화검종께서 패하셨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화산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외면하려 하신다는 사실이 본당주는 더욱 가슴 아프다. 그는 연기하듯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주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무당주님의 말씀이 옳소. 화산이 어찌 우리를 버릴 수 있단 말이오. 배신자들, 그들이 정파의 수장이라 자처할 자격이 있는가? 조천익은 운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명했다. 그의 어투는 이제 명확한 권력자의 그것이었다. 운영장로, 화산의 결정은 유감이나 무림맹은 맹의 규율을 따를 것이다. 화산의 철수를 허가하되 이후 강호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일들엔 사산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모인 당주들과 장로들은 들으시오. 이 순간부터 본재무당주가 다른 당주와 장로님과 협의하여 무림맹 비상령을 선포할 것이니 그리들 알고 계시오. 그의 선언에 의사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조천익의 눈에는 광기 어린 야욕이 번뜩였다. 그는 태화검존의 패배를 이용해 화산파를 겁쟁이로 낙인 찍어 무림 내에서의 입지를 좁히는 동시에 실질적인 실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천마지공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이용해 모든 문파를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조천익이 그리는 새로운 무림의 질서였다. 각 당의 고수들을 소집하라. 마공을 쓰는 자와 그 배후를 쫓는 일을 멈추지 마라. 우리 무림맹은 화산파 없이도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무림의 정의는 죽지 않았음을 나 조천익이 보여주겠다. 조천익의 선동에 동조한 무사들이 함성을 내질렀다. 병석에서 죽어가는 집법당주도, 산문을 닫으려는 태화검존도 이제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뒤집힌 천판 위에서 조천익이라는 이름의 독사는 새로운 사냥을 시작하고 있었다. 의사당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무림의 암흑기를 예고하듯 차가운 빗줄기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속의 철수, 꺾인 매화의 눈물, 무림맹의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조천익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화산파 제자들은 자신들의 짐을 챙겨 철수를 시작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무림맹의 일원임을 상징하던 문양이 떼어내진 자리가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다른 문파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유 속에서도 화산의 무사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비겁한 놈들, 너희가 그러고도 화산파냐? 전설의 태화검존도 결국 늙은 여우에 불과했군. 도망치기에 급급하다니.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은 매화검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운영은 입술을 깨물며 제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태화검존이 왜 이런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철수를 결정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무너진 화산의 돌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거장의 뼈저린 희생이었다. 빗물에 젖은 화산의 깃발이 무겁게 쳐졌다. 한때 정파의 태양으로 불리던 그 깃발이 이제는 폐잔병의 표식처럼 보였다. 운영은 무림맹 의사당 높은 곳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조천익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승리자의 그것이었고 동시에 정파 무림이 맞이할 몰락의 전조였다. 가자. 화산으로 간다. 운영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수백 명의 화산 제자들이 무림맹을 나서는 광경은 장관이면서도 비극적이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오늘 무림맹을 떠나는 이 발걸음이 나중에 어떤 폭풍우가 되어 돌아올지,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화산의 무악을 쓰지만 화산이 아닌 자가 서 있을 것임을. 화산의 마지막 무사가 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조천익은 창문을 닫았다. 그는 병석에 누운 집법당주가 치료받고 있는 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죽음의 냄새와 혈마심, 가루의 기운이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조천익은 집법당주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보게나, 당주주. 화산은 떠났고 맹주는 돌아오지 않네. 다른 당주들도 나에게 힘을 보태었고 이제 이 무림의 주인은 나일세. 자네의 그 고결한 집법도 이제 나의 야욕 아래 묻힐 것이야. 집법당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뿐이었다. 조천익은 만족스러운 듯 당을 나섰다. 천파는 그렇게 완전히 뒤집혔다. 전설은 사라졌고 야망은 싹 텄으며 심연은 더욱 깊어졌다. 무림맹의 거대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앞으로 닥치리를 예고하는 듯했다. 황도의 낙조, 금맥이 끊긴 자의 공포. 황도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찬란하고도 허망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구중궁궐의 높은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은 낙조는 천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웅변하듯 장엄했으나 그 거대한 성벽 아래 도살인 권력의 심장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악취로 가득했다. 무림맹의 대문이 닫히며 울려 퍼졌던 파열음은 비록 황도의 두꺼운 성벽에 가로막혔을 터이나 보이지 않는 전령들이 실어온 소식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이부상서의 집무실을 타격했다. 이부상서의 집무실은 한국 내에서도 손꼽히게 화려한 전각이었으나 지금 그곳을 채우고 있는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서늘한 냉기뿐이었다. 이부상서는 화려한 회색비단 소매를 바르르 떨며 탁자 위에 놓인 밀지를 노려보았다. 도박장 초토화. 그 짧은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토대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선고와 같았다. 조천익이 매달 상납하던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황실, 매 파벌 싸움에서 그가 사망자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입지를 지탱해 주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매관매직과 하급 관리들의 입막음,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기 위해 뿌려지던 그 금맥이 단숨에 끊겨버린 것이다. 빨리 구독하세요. 조천익, 무능한 놈이 결국 일을 그르쳤구나. 그깟 도박장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당했단 말이냐? 이부상서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를 내며 텅 빈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도박장을 박살낸 인물들이 누구인지, 무림맹의 추격대가 왜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오직 확실한 것은 당장 내일부터 한국 곳곳에 뿌려져야 할 자금의 흐름이 멈췄다는 사실뿐이었다. 권력이란 것은 태양과 같아서 빛을 잃는 순간 어둠 속으로 침잠하기 마련이다. 이부상서는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집무실의 어둠 속에서 단운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천룡신법을 운용하며 기운을 갈무리하고 온 터였다. 단운의 얼굴은 무심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성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부상서는 단운을 보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단운, 너는 조천익의 밑에 있었으니 잘 알 것 아니냐? 조천익 그놈이 다시 도박장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황궁에 뿌려야 할 은자가 산더미인데 저놈은 추격전이나 벌이고 있다니. 단운은 이부상서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이부상서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이 오로지 끊긴 돈줄에 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단운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상서 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대인, 조천익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도박장이 초토화된 것은 그가 무림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림맹이 추격에 나섰다 한들 이미 끊긴 자금줄이 다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부상서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단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제 조천익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인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때 저는 이미 조천익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오직 대인만을 모시는 칼날이며 대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조천익이라 할지라도 베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운의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선언에 이부상서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조천익이라는 불안정한 다리 대신 눈앞에 이 냉철한 무사가 자신의 새로운 팔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단운은 이부상서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판을 제안했다. 대인, 조천익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그와 손을 떼고 다른 거대 무림, 문파나 세력과 직접적인 선을 닿는 것이 대인의 권력을 보존하는 더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천익을 거치지 않고 대인께서 직접 그들을 조율하신다면 지금 같은 금맥의 단절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부상서는 단운의 말에 침을 꿀꺽 삼켰다. 조천익을 건너뛰고 직접 무림 세력을 쥐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으나 지금 당장 자금이 마른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단운은 이부상서의 탐욕을 자극하며 그를 천천히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고 있었다. 황도의 낙조는 이제 피처럼 붉게 변해 집무실을 가득 채웠고 그 붉은 빛 아래서 부패한 관료와 복수를 꿈꾸는 단운의 위험한 동맹이 새로이 맺어지고 있었다. 이부상서의 처소를 빠져나온 단운의 발걸음은 귀기가 서릴 만큼 고요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황궁의 회랑을 지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가부좌를 틀었다. 사위는 적막했으나 단운의 귓가에는 방금 전 이부상서의 거친 숨소리와 금맥이 끊겼다는 소식에 발작하던 그 비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부상서는 조천익이 가져다주던 은자가 사라진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단운은 그 탐욕의 그림자 너머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있었다. 단운은 서서히 천룡신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단전심처에서 치솟은 기운이 기경팔맥을 타고 전신으로 뻗어나갔다. 본래 천룡신법은 그 기세가 장엄하고 정순하며 광명정대한 기운을 머금어야 하건만 단운의 내공은 이제 골수를 깎아내는 듯한 한기를 머금고 있었다. 십몇 년 전 단운의 가문은 비명과 불길 속에서 이미 그 빛을 잃었다. 그리고 마교의 손에 이끌려 흑영대에 들어간 그날을 단운은 잊지 않고 있었다. 단운의 혈관을 타고 흐는 것은 이제 영약으로 벼려진 내경이 아니라 부모의 선열과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의 원혼들이 남긴 차가운 복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열이 뒤틀리는 고통이 몰려왔으나 단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깊은 조식으로 기운을 억눌렀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억눌러왔던 핏빛 기억이 심연을 뚫고 솟구쳤다. 14년 전의 황도 역시 오늘처럼 낙조가 붉었다. 당시 단운의 가문은 사황자의 최측근으로서 그를 보필하며 가문의 영광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독배와 같았다. 사왕자와의 치열한 암투 끝에 궁지에 몰린 사왕자는 금기시되던 마교의 손을 잡았다. 단운의 부치는 그것이 가문을 파멸로 이끌 기림을 직감하고 간언했으나 돌아온 것은 서슬 퍼런 배신의 칼날이었다. 사왕자는 자신의 마교 결탁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단운의 가문에 마교와 내통했다는 영모의 죄를 씌웠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장 충직한 신하에게 뒤집어 씌워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 잘라낸 것이다. 비명 소리와 타오르는 대들보의 파열음 속에서 단우는 부모님의 처절한 희생으로 홀로 살아남았다. 그때 그가 목격한 것은 사왕자의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던 그림자들이었다. 단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그는 그때의 사왕자가 했던 짓을 이부상서와 조천익을 통해 다시 보고 있었다. 이부상서는 조천익이 가져다주는 돈에 눈이 멀어 그가 성도에서 어떤 참극을 벌였는지, 무림의 금기인 혈마심 따위를 건드렸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잃어버린 금괴의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그 어리석음은 14년 전 사왕자가 가졌던 탐욕의 농도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때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단우는 나직이 읊조렸다. 전신을 휘감은 푸른 진기가 짙은 흑청색으로 변하며 그의 의복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천룡신법의 비상은 이제 승천이 아닌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악룡의 포효로 변해 있었다. 단우는 내력을 끌어올려 가슴 깊숙한 곳에 맺힌 우라를 억눌렀다. 이부상서에게 조천익을 대신할 새로운 개가 되겠노라 자처한 것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부상서가 조천익을 버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천익이 지닌 마지막 패까지 이부상서의 목을 조르는 칼날로 바꾸는 것. 그것이 단운이 설계한 첫 번째 복수의 장이었다. 사왕자가 가문을 멸할 때 썼던 그 비열한 수법 그대로 이제는 단운이 그들의 세력을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할 작정이었다. 운기조식이 정점에 달하자 단운의 주변으로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리 춥지 않은 황도였으나 단운의 처소만은 혹한의 겨울과 같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천익은 성도에서 패퇴하여 황도로 돌아오는 내내 상서의 구원을 기대하겠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이부상서의 싸늘한 방관과 단운이 준비한 낭떠러지뿐이라는 것을. 단운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단운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낙조를 보았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은 이제 그가 흘려야 할 수많은 적의 선혈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왕자, 당신이 만든 이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씻겨 사라졌으나 단운의 기세는 이미 황도의 밤을 집어삼킬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개의 목을 치고 그 주인의 목줄을 쥐는 것뿐이었다. 금기의 화종, 황궁을 뒤흔들 은밀한 제안. 황도의 밤은 정적에 잠겼으나 이부상서의 집무실만은 여전히 타오르는 촛불의 일렁임으로 어지러웠다. 이부상서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조천익이라는 거대한 장기말이 성도에서 실책을 범하며 끊어버린 금맥은 단순한 은자의 손실을 넘어 이부상서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변해 있었다. 조천익은 무림맹의 절대적인 실권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거물이었으나 정계의 암투 속에서 이부상서가 누려온 부귀는 오직 그가 상납하던 피 묻은 은자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소리 없이 열린 문 사이로 다시 단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 뒤로 스며든 밤바람이 촛불을 휘저었고 이부상서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단운의 무심한 눈동자는 이부상서가 느끼는 그 생리적인 공포의 깊이를 정확히 잰 듯 차분했다. 그는 이부상서의 앞에 서서 예법을 갖추었으나 그 기세는 이미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서 대인,
밤이 깊었으나 대인의 근심은 여전히 황도의 어둠보다 짙어 보입니다. 단운의 나직한 목소리에 이부상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조천익의 무력을 경외하면서도 당장 자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현실에 미칠 지경이었다. 단운, 내가 말한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조천익 그놈은 무림맹을 쥐고 흔들며 지세를 올리고 있다지만 내게 돌아올 은자가 끊겼으니 황궁의 그 굶주린 늑대들을 어찌 달랜단 말이냐? 내 목이 달아나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단우는 품 안에서 가느다란 죽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작지만 기이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부상서가 의아한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보자 단우는 그의 귓가에 서늘한 한기를 불어넣듯 입을 열었다. 병령내. 이것이 대인의 끊긴 금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조천익조차 대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화종입니다. 병령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부상서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화약의 힘을 극대화한 그 무기는 오직 황궁의 군기씨와 무림의 병령문만이 제조법을 독점하고 있는 천하의 금기였다. 사사로이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모로 다스려 삼족을 멸하고 효수에 처하는 것이 제국의 법도였다. 미쳤느냐? 그것은 황궁의 금기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는 날엔 내 목뿐만 아니라 이 가문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부상서의 호통의 단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죽절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기며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대인, 천하의 인간들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재력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무력이지요. 조천익이 무림맹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그가 강하기도 하지만 재력으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대인께서 이 병력 내의 유통권을 쥐게 되신다면 그 강함과 재력조차 대인의 은자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림의 고수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발밑에서 터지는 뇌화 앞에서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단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부상서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응시했다. 공포와 탐욕이 기괴하게 뒤섞인 그 눈동자는 이미 단운이 던진 미끼를 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제조법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것은 황궁이 것이 아니라면 설마 병령문의 것이더냐? 상서 대인의 물음에 단우는 미리 준비한 거짓을 담담하게 내뱉었다. 과거 사천의 변방을 떠돌던 중 어떤 자가 폭약을 제조하다 갑작스레 폭사의 위기에 처한 자를 구해주고 우연히 얻은 비기입니다. 본래 병령문의 비전인지는 알 길 없으나 눈앞에서 화광이 번쩍이며 대지를 갈라놓는 그 위력만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이 비기만큼은 황금보다 무거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오직 대인만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둘러대는 단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이부상서는 단운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조천익에게 의존하던 권력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고 이 위험천만한 도박만이 그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단우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모든 위험한 실무와 제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대인께서는 그저 뒤에서 흐르는 은자를 거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거대한 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조천익에게서 거두어들이던 자금 중 극히 일부, 즉 소수의 은자만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대인의 제국을 건설할 첫 번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부상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 쪽에 은밀한 금고를 여러 묵직한 전표와 황금을 꺼내 단운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조천익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이부상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비자금이었다. 좋다. 이 돈을 가져가라. 대신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생겨 황궁의 귀에 들어간다면
내 놈의 목부터 내 손으로 직접 칠 것이다. 단우는 황금을 챙기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복종의 예를 갖추었으나 그의 속내에서는 비릿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부상선은 자신이 병력내를 독점하여 재력을 쌓을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단운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고 잔혹했다. 단운은 처소를 빠져나오며 항도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품에 들어온 제조법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 병력내를 정파와 마교, 그 어느 진영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통할 생각이었다. 무림의 질서가 화약의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정파와 마교가 서로의 머리 위에 뇌화를 퍼붓는 아수라장. 그 혼란의 정점에서 조천익과 사왕자가 이룩한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재력과 무력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였나. 대인, 당신은 오늘 당신의 목을 칠 칼날에 직접 기름을 친 꼴이오. 단운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부상서에게는 재력을, 조천익에게는 무력을 약속했으나 단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충돌하여 빚어내는 파멸의 불꽃이었다. 단운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으나 그가 남긴 화종은 이미 황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